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적인 푸드테크 임원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신제품 개발을 멈춰버렸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반납하고 유명 벤처 캐피탈과 계약도 포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달 전 그는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단 한 잔의 한국 음료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는 더 이상 이전의 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음식 스타트업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매출 신장에 대한 부담감이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기반 라면 제품으로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슬럼프가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회사의 시선은 줄곧 중국과 일본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들이 즐비한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삼성전자 하나로만 기억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테슬라와 경쟁하는 현대자동차도 있었지만 식품 시장만큼은 아직 미개척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문위원단 회의에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시장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었고 일본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중국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인구가 고작 5천만 명인 작은 나라에서 무슨 수익이 날 것이며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었던 하지만 자문위원들의 설득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트렌드에 민감한 시장인지 설명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1인당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겁니다. 게다가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우리 제품과 딱 맞는 시장이라고 했죠. 수치상으로는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K-팝이나 드라마 이야기만 나올 뿐 비즈니스 정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한국만큼은 기회가 없었죠. 그저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지나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최소한 시장 조사라도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깔끔함이었습니다. 공항은 물론이고 거리까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내실이니까요. 첫 미팅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도시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바빠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아시아의 다른 대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특별할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첫 미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네요. 무심코 마신 한 잔의 커피가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협력사 회의실로 들어서는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몇 명의 한국 직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일어나 회의 시작 전에 음료를 마시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제 말을 끊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종이컵을 들고 왔는데 떠오르는 하얀 김과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컵을 받아든 순간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가 컵의 절반도 채 차지 않았거든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커피를 적게 주나 싶어 순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한국의 믹스 커피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팅 전에 특별히 맛보길 권한다면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모두 좋아하는 음료라고 말했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이렇게 소량 제공하면서 기대하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오만함은 단 1초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신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커피의 깊은 향과 달콤함, 그리고 크리미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온도도 절묘했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맛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커피를 마셔봤지만 이토록 완벽한 밸런스는 본 적이 없었죠. 순식간에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커피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맥심 모카 골드 믹스라고 답했고 한국의 대표적인 인스턴트 커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런 맛이 어떻게 인스턴트 커피에서 나올 수 있지 싶었거든요. 그녀는 제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이 커피 한 잔에 들어간 재료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커피 추출물과 프림 설탕이 정교한 비율로 조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완성된 비율이라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이 한 잔의 가격이었습니다. 봉지 하나에 300원도 안 된다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팅이 시작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커피 생각뿐이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면서도 계속 그 맛이 떠올랐고 입안에 남아있는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커피 스타트업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맛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미팅이 끝나고 그녀에게 믹스 커피를 한 잔 더 부탁했습니다. 더 이상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었습니다. 그저 이 맛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녀는 흔쾌히 커피를 준비해 주었고 이번에는 직접 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 또한 놀라웠습니다. 정확히 반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봉지를 비웁니다. 그리고 정성스레 저어주면 끝이었죠. 이렇게 간단한 과정에서 이런 맛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토록 대단한 것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이 커피에 매료되는지 말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최신 커피 머신도 이 맛을 내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얕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시장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의 커피 시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구글링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커피 소비량이 세계 6위라고 하더군요. 인구수를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동료 제임스도 저와 같은 층에 묵고 있었기에 곧바로 연락했습니다. 그도 아까 그 믹스 커피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일본 지사에서 3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아시아 시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믹스 커피는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완벽한 레시피였습니다. 연구진들이 수천 번의 실험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커피 문화였습니다. 제임스는 오늘 우리가 마신 그 반 컵의 양이 바로 최적의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많이 타면 오히려 맛이 없어진다는 거였죠. 한국인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텔 직원에게 뜨거운 물을 부탁했습니다. 제임스가 일본에서 받아온 믹스커피가 있다면서 비교 시음을 제안했어요. 우리는 두 나라의 제품을 번갈아 마셔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압도적으로 우수했고 그러다 제임스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 직장인들도 한국의 이 믹스 커피를 즐겨 마신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유명 커피 회사들이 이 맛을 따라하려고 연구했지만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그들도 이 맛의 비밀을 풀지 못했다는 겁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피 한 잔에 이토록 깊은 철학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맛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섬세한 문화까지 만들어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에서 우리가 개발하려는 건강식품은 어떤 수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의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살의 젊은 연구원 김준호를 만난 겁니다. 카이스트 석사 출신의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최연소 선임 연구원을 지낸 이력이 인상적이었지만 처음엔 그저 젊은 연구원일 뿐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저의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새로운 추출 방식, 전통 발효 기술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맛 성분 분석까지 우리가 몇 년째 고민하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그의 발표 속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의 연구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최신 장비와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그는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과 현대 과학을 접목시켜 해결해냈습니다. 더구나 그의 모든 연구는 철저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죠. 준호는 말했습니다. 서양의 기술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동양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천둥처럼 제 귀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던 걸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도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구실에서 본 그의 노트를 떠올려 보니 단순한 실험 기록이 아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이 눈에 들어왔죠. 밤새 신제품 기획안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식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본사에 새로운 기획안을 보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미쳤냐는 게 대다수였죠. 특히 최신식 장비 대신 전통 발효 기술을 핵심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구시대적이라며 비판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보여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발효식품의 맛을 수치화하고 영양소 흡수율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은 완벽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맛성분 예측 모델은 우리가 몇 년을 고민하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였죠.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준호를 샌프란시스코로 초청했습니다. 27살의 젊은 연구원이 수백만 달러를 운용하는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게 무모해 보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완벽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으로 투자자들을 사로잡았고 즉석에서 제기된 까다로운 질문들에도 데이터로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어.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푸드테크 투자자가 외쳤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준호에게 명함을 건넸죠. 심지어 몇몇은 그 자리에서 직접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소도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제안한 한국식 연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죠. 매일 아침 연구원들이 모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모든 실험 결과는 즉시 디지털화되어 분석됐습니다. 특히 맛품질 관리 시스템은 혁신적이었죠. 전통 장인의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AI로 분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오랜 경력의 연구원들은 젊은 한국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불편해했고 일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하지만 첫 번째 성과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신제품의 첫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맛 평가에서 기존 제품 대비 45% 향상됐고 영양소 흡수율은 2배 이상 높았죠.
더구나 생산원가는 오히려 18% 절감됐습니다. 준호의 말대로였어요. 전통의 지혜와 현대과학의 결합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연구소의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준호가 가져온 빨리빨리 문화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 효율성이 입증됐죠. 특히 초단기 프로젝트 관리 방식은 혁신적이었습니다. 2주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은 6개월 단위로 움직이던 우리 연구소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소는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 시작했고 준호의 연구 방식은 업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7살의 청년이 가져온 변화는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가 이끄는 연구팀이 개발한 발효 단백질 라면은 출시 한 달 만에 미국 전역의 매장에서 품절 사태를 빚었죠. CNN은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식품 산업을 바꾸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특히 놀라운 건 우리 제품의 평가였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통적인 라면 시장까지 잠식하기 시작했죠. 월마트는 전체 매장의 주력 상품으로 선정했고 홀푸드는 올해의 혁신상을 수여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IT 강국으로만 보지 않게 된 거죠. 푸드테크 업계에서는 한국처럼 하자가 일종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준호가 개발한 맛품질 관리 시스템은 이제 업계 표준이 되었죠. 연구소의 문화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전 직원이 모여 아이디어 공유회를 가집니다. 준호가 도입한 이 시스템 덕분에 신제품 개발 기간은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죠. 게다가 성공률은 오히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인재 영입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를 거절하던 톱클래스 연구원들이 이제는 직접 지원해오고 있었죠. MIT 스탠포드의 박사들이 준호와 함께 일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심지어 경쟁사의 수석 연구원들도 연봉 삭감을 감수하고 이직을 요청했죠. 지난주에는 새로운 연구동을 착공했습니다. 한국식 연구개발센터라는 이름의 이 건물은 준호의 아이디어가 집약된 미래형 연구소가 될 거예요. 전통 발효실부터 AI 분석실까지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얼마 전 실리콘밸리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준호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혁신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오만했던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더 원대해졌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식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인류의 식생활을 혁신하는 것. 준호의 말 맞다나 전통의 지혜와 현대과학의 조화를 통해 우리는 그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7살의 한국 청년이 가져온 변화는 이제 글로벌 식품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놀라울 거라는 것을. 또 다른 두 번째 감동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보스턴의 명문 사립학교 윈터튼 아카데미. 우리 학교는 매년 80% 이상의 학생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곳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1교시 미적분 수업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톰슨 선생님이 누군가를 데리고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긴 생머리에 단정한 교복 차림의 아시아계 여학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친구가 우리 반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네요. 칠판에 수연킴이라고 적히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 학교에 아시아계 학생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계나 일본계였거든요. 한국에서 바로 온 전학생은 처음이었습니다.
수현은 작은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영어 발음이 많이 서툴러서 몇몇 아이들이 키득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수연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해 보였죠.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수연은 자연스럽게 저와 짝이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수연의 눈빛이 무척 또렷했어요. 첫인상과 달리 긴장한 기색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톰슨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써내려갔어요. 우리 학교는 수학에서 특히 엄격한 편이라 신입생들은 보통 적응하는데 애를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의 손놀림이 심상치 않았어요.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가는데 옆에서 보니 선생님의 설명을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러도 수식만큼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문제 풀어볼 사람? 톰슨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을 난이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수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계산기도 없이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술술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암산으로 처리하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톰슨 선생님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완벽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보네요. 톰슨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점심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수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난 프레야야. 미적분 수업 때 정말 대단했어. 수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땡큐.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은 서울의 과학영재학교 출신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회사 발령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는 아직 서툴지만 수학은 한국에서 이미 대학 과정까지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수연은 첫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이것이 우리 학교를 뒤흔들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윈터튼 아카데미의 중간고사는 보스턴 명문 사립학교 중에서도 가장 어렵기로 유명했어요. 매년 몇몇 학생들은 시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수연이 걱정되었어요.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다른 과목들은 어떨지. 특히 영어로 된 역사 논술이나 문학 시험은 원어민도 어려워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시험 전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수연을 발견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시험 전날 벼락치기로 밤을 새울 때 수연은 이미 한 달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더군요. 그날도 오후 6시가 되자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전날인데 벌써 가? 제가 물었어요.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험 전날은 일찍 자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던 제가 부끄러워질 날이 곧 찾아왔죠. 중간고사 결과 발표날. 전교 석차가 게시판에 공개되었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는 늘 비슷한 얼굴들이었어요. 특히 1등은 3년 내내 앤드류가 독차지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5등, 수연 김.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전학 온 지 한 달 만에 전교 5등이라니. 더구나 영어가 서툰 외국인 학생이. 수연의 성적표를 본 친구들은 더 놀랐습니다. 수학은 만점인 건 예상했지만 물리와 화학도 만점에 가까웠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영어 과목이었어요. 문법과 어휘는 감점이 있었지만 논술은 높은 점수를 받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연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영어 단어를 외웠다고 해요. 수업 내용도 미리 번역기로 공부해와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보통이에요. 수연의 말에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이라고? 수연의 필기를 본 순간 더 놀랐어요.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노트, 문제 풀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책들. 이건 그냥 열심히가 아닌 치밀한 학습 시스템이었습니다. 앤드류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늘 독보적인 1등이었던 그에게 수연의 존재는 위협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운이 좋았던 거겠지. 다음 시험은 다를 거야. 앤드류의 말이 교실에 퍼졌지만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노트 필기에 집중할 뿐이었어요. 방과 후 수연의 공부법이 궁금해진 저는 같이 공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연은 기꺼이 승낙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공부법은 놀라웠어요.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오답 노트였어요. 틀린 문제를 단순히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스스로 분석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모아서 추가로 공부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국식 공부법이구나. 그제서야 수연이 어떻게 영어가 서툰데도 이런 성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시험 결과 발표 후 한 달, 수연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수학 문제만 걸리면 누구나 수연을 찾았고, 점심시간에도 수연의 자리는 늘 질문하러 온 친구들로 북적였어요. 앤드류의 말처럼 이게 그저 운이었을까요? 다음 시험이 그 답을 보여주겠지만 전 이미 그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가 예고한 다음 시험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기말고사였고 매년 이맘때면 윈터튼의 분위기는 전쟁터가 됐어요. 특히 이번엔 다들 수연과 앤드류의 대결에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매일 수연과 함께 공부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수연은 시험 한 달 전부터 자신만의 학습 계획표를 만들었어요.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계획표는 하루 24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서 과목별 학습 시간을 배분해 놓은 거였죠. 한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해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수연의 말에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빡빡한 계획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 5시 기상, 아침 자습, 수업 중 완벽한 집중, 방과 후 복습까지. 마치 군대 같은 규율이었죠. 시험 전날,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앤드류가 다가왔어요. 내일 시험, 기대하고 있을게. 빈정거리는 말투였지만 수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도 기대하고 있어요. 앤드류 같은 좋은 라이벌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시험이 시작되고 첫 과목은 수학이었어요. 문제지를 받자마자 앤드류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번 시험은 특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수연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계산기도 꺼내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물리, 화학, 영어. 모든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 순간 윈터튼 아카데미의 역사가 새로 쓰여졌습니다. 전교 1등, 수연 김. 더구나 전 과목 평균 98점이라는 기록적인 성적이었어요. 수학은 당연히 만점, 과학도 만점에 가까웠고 심지어 영어도 95점을 받았더군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앤드류는 충격에 빠졌어요. 3년간 지켜온 1등 자리를 처음으로 내주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연의 영어 시험지를 본 선생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논리적인 글쓰기와 깊이 있는 분석력. 이런 답안은 처음 봤어요. 영어 선생님이 감탄했죠. 수연은 영어 실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논리와 내용으로 승부를 본 거였어요. 교무실은 수연의 시험지를 검토하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수학 답안지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화제였어요. 수연만의 독특한 풀이 방식은 기존의 접근법과 달랐고 더 효율적이었거든요. 이건 한국의 수학 교육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수학 선생님의 말씀에 다른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수연의 성공이 단순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걸요. 이 사건은 윈터튼 아카데미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연의 책상 주변은 공부법을 물어보려는 학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앤드류도 수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고 해요. 내 공부법, 나한테도 알려줄 수 있어?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의 특별한 전학생, 수연이 있다는 걸요. 기말고사 이후 윈터튼 아카데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과 후 도서관의 풍경이 특히 그랬어요. 수연의 스터디 그룹이 생긴 거죠. 처음엔 저와 앤드류를 포함한 5명이었는데 어느새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프레야, 이거 한국식 스터디 그룹이야.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지. 수연이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스터디 문화가 일반적이라나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수연의 리더십이었어요. 수학을 가르칠 때는 마치 선생님 같았지만 영어 수업에서는 가장 열심히 듣는 학생이 되었죠. 자존심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네이티브랑 대화하면서 배우는 게 최고의 영어 공부야. 수연은 저와 대화할 때마다 메모를 했어요.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바로 적어두고 그날 저녁에 복습한다고 했죠. 덕분에 수연의 영어는 눈에 띄게 늘어갔습니다. 반대로 저는 수연에게 수학을 배우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수연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복잡한 미적분 문제도 기본 개념으로 쪼개서 설명하니 이해가 쏙쏙 되더군요. 앤드류의 변화가 특히 컸어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수연과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수연의 방식을 따라하고 나서 공부가 훨씬 재미있어졌어. 라고 말하더군요. 어느 날은 앤드류가 자신의 물리 연구 프로젝트를 수연과 상의하는 걸 봤어요. 수연은 한국에서 배운 물리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앤드류는 자신의 실험 경험을 공유했죠. 둘의 시너지는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스터디 모임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다른 반 학생들도 참여하고 싶어 했죠. 특히 수연의 개념 노트는 학교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색깔을 구분하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노트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스터디 플래너야. 수연이 알려준 시간 관리법도 우리 모두의 학습 습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아침 자습, 수업 중 집중, 즉시 복습.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느새 습관이 되었어요. 선생님들도 변화를 눈치채셨나 봅니다. 수업 중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졌고 질문의 수준도 깊어졌거든요. 특히 수학 시간에는 한국식 풀이 방법을 공유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수연, 너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어느 날 물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동의했습니다. 수연은 가르치는 재능이 타고난 것 같았거든요. 한 학기가 지나고 우리 스터디 그룹 모두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건 우리가 배운 함께 공부하는 법이었어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말이죠. 프레야, 난 너한테 정말 고마워. 어느 날 수연이 갑자기 그렇게 말했어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미국 친구가 되어줘서.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고마워해야 하는 건 우리였는데 말이에요. 학년 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연이 전학 온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스터디 그룹은 이제 윈터튼 아카데미의 자랑이 되었어요. 다른 반 선생님들도 자신의 반에 이런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싶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입학처에서 방문이 있었습니다. MIT와 하버드 입학사 정관들이었어요. 매년 있는 방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특히 수연과 우리 스터디 그룹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수학 교육 시스템을 미국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흥미로운 사례네요. MIT 입학사 정관의 말이었습니다. 수연의 학습 플래너와 스터디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우리 모두의 성적 향상 그래프에 특히 주목했어요. 앤드류가 먼저 MIT 조기 전형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다 수연 덕분이야. 앤드류의 말에 수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앤드류의 자기소개서에는 수연과의 스터디 경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걸요. 수연의 진로도 결정됐어요. MIT 물리학과와 하버드 응용수학과에서 모두 러브콜을 받았지만 결국 MIT를 선택했습니다. 앤드류랑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요. 수연의 말에 우리 모두 웃었어요. 라이벌에서 최고의 친구가 된 두 사람을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브라운 대학교 조기 전형에 합격했거든요. 제 에세이의 주제는 문화적 다양성이 가져다준 학문적 성장이었습니다. 수연과의 1년이 제게 준 영향을 썼더니 입학사 정관들이 높이 평가했다고 해요. 우리 스터디 그룹의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모두 명문대에 지원했고 대부분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공부법이 입학사 정관들의 눈에 띄었나 봐요. 수연, 너는 정말 우리 학교를 변화시켰어. 졸업을 앞두고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스터디 방식은 학교의 공식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윈터튼 스터디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프로그램은 다음 학년 신입생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졸업식 날 수연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1년 전 서툰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던 모습이 무색하게 수연은 유창한 영어로 연설을 이어갔어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윈터튼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게 된 게 아니었다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각자의 장점을 배우며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것을. 프레야, MIT에서 보자. 수연의 마지막 인사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브라운이야, 바보야. 하지만 주말마다 만나서 공부하는 건 어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의 고등학교 생활은 끝이 났지만 수연이 가져온 변화는 계속될 것 같아요. 다음 학기에 입학할 신입생들은 이미 윈터튼 스터디 시스템에 대해 들었다며 기대에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하나의 전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구독자님들의 댓글은 사연자님들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